안녕, 민규쌤입니다. 14차시 원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다 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차시 진단평가부터 보죠. 1번, 인종이 서경천도를 결국 포기했어. 그랬더니 서경천도를 주도했던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결국 김부식에 의해 진압당했다. 2번,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몽골에 끝까지 저항한 부대는 바로 삼별초였죠. 삼별초. 무신정권기 군사 기반, 특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 기반이라고 하면 삼별초와 도방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방은 경대승 때 만들어졌지만 이 최씨 무신정권 때 크게 확대됐다라고까지 보시면 돼. 자, 개념 정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원나라의 공격을 받고 원나라와 1259년에 강화를 체결해 이제 합의하고 전쟁을 중단하기로 한 거야. 그 이후 1270년에 결국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우리가 사실상 몽골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원나라의 간섭을 안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13세기 몽골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고려가 끝까지 저항하고 잘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지배라는 형태로 국가가 존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튼 1270년 개경한도 이후에 원나라의 지배가 시작되는데 내용부터 보죠. 원나라가 다양한 간섭을 합니다. 이때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설치한 기구가 있어. 바로 바다 건너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야, 기구. 행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나라가 설치한 관청을 보통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에 간섭을 했고요. 그리고 다루가치라고 하는 내정 간섭을 위한 관리를 파견했다. 자, 그리고 간접 통치를 하지만 실제 우리 영토를 빼앗아 갑니다.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 그리고 탐라 총관부까지. 탐라는 제주도고요. 동령부는 서경과 그 주변. 여기는 우리나라 동북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뒤에도 바로 나오지만 이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는 충렬왕 때 돌려받아요. 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 반환. 이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공민왕의 무력 수복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력으로 되찾았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고려의 위상도 격화됩니다. 고려의 왕자는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어. 고려 원 자체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부마국이 됐다라고 표현해. 부마가 바로 사위야. 자, 고려의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고려는 독자적인 황제국 체제를 구축해서 외, 왕, 내, 제를 칭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왕을 황제라 칭하고 황제가 스스로를 부를 때 짐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것들이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황제가 아니고 왕이야. 짐이 아니고 고야, 과인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이성, 육부제를 이제 너무 방대하다, 크다. 일성 4% 줄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어쨌거나 원을 섬기는 입장이니까 조공을 하는데 주로 공려, 금, 은, 인삼, 매 등을 특산물로 요구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매, 고려의 매가 정말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 고려의 여인들을 공녀로 데려갔기 때문에 조혼의 풍습이 이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를 데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빠져 있어서 추가하자면 원나라와 고려의 교류가 강해지면서 원나라로부터 들여온 여러 가지 문화적 양상이 있어. 이런 것을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통이 좁은 바지를 입는다든지 의자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 결혼할 때 뭐 무슨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 머리를 따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 몽골의 스타일이 유행했다. 이걸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역으로 고려의 스타일이 원나라에 넘어간 것도 있어. 그것을 고려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보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충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고 갑시다. 앞에 지금 왕의 명칭, 호칭에 충이라고 하는 호칭이 들어갔죠.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려의 위상이 격화되면서 왕이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충 무슨 왕 이렇게 붙이도록 해. 나중에 공민왕은 공민왕인데 그것은 공손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원종 이후에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충목왕 쭉쭉쭉 나오는데 이 충렬왕 때 어쨌거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당시 고려 국왕이 정동행성의 장관을 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성사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정동행성은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함이었어. 일본 정벌. 그런데 일본 정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종 물자를 요구하고 각종 부당한 요구들을 했거든. 그래서 고려의 국왕이 이것을 직접 주관하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동행성의 장관을 겸하게 해달라.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반환시켜달라. 이런 주장들 하게 되고요. 충렬왕 이후에는 자주적 외교가 약화되고 원이 고려 국왕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교체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충렬왕이 있고요. 그 다음이 충선왕이고요. 충수광. 이 왕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교과서 맨 뒤에 보면 고려 왕조 계보도가 있는데 연도를 잘 보세요. 제위 연도를 보면 충렬왕이 왕이었다가 갑자기 충선왕으로 바뀌어. 근데 이 충선왕이 얼마 하지 않고 다시 충렬왕에게 왕위가 돌아갔다가 다시 충선왕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원나라가 고려 국왕을 마음대로 폐하고 임명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이야. 이 왕이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원나라가 우리 왕의 임명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야. 자, 2번입니다. 이런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던 왕, 바로 공민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첫 시간 할 때 단독으로 정답으로 물을 만한 왕은 고려시대 4명 정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대왕이었던 태조왕건, 그리고 4대왕이었던 광종, 왕권 강화, 과거제, 노비왕건법, 그리고 6대왕 통치체제 완성, 성종, 최승로 이무 시무 28조, 그리고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뭐 이런 것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31대왕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이 즉위했던 당시 시대적 과제가 뭐였는가 한번 살펴보자고. 이때는요, 드디어 원 간섭기의 지배 세력으로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무신들이 몰락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나라의 백을 믿고 나대는 사람들, 이런 친원적 성향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생겨난다. 대표적인 인물로 기철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있죠. 기철. 이 사람은 여동생이 매우 이뻤나 봐. 원나라에 가서 황후까지 하게 되면서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요. 혹은 몽골어를 통역하는 통역관 출신들이 크게 성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 간섭기의 지배 세력으로 성장했고 당연히 친원적 성향을 가졌으며 음서를 통해 관직을 진출했고요. 요거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기구를 장악했다. 자, 처음 보죠. 근데 우리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정비할 때
병마사라고 하는 거 다뤘습니다. 제추회의의 하나로서 군사, 국방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였는데 이것이 이름이 도평회사사로 바뀌어요. 또 고려 말에 가면 다시 도당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들은 막대한 농장을 소유했습니다. 대농장이라고 해. 이들이 권력을 막 갖고 있으니까 왕이 이 땅을 이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땅을 빼앗기도 하고요. 되게 아무튼 땅을 긁어 모으는 데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부 개혁 세력들이 이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런 세태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치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도 해. 충모광 때인데 권문세족의 불법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씨 일족을 비롯한 권문세족 세력들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서 개혁 노력을 탄압하게 되죠. 자, 정동행성은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한 기구였고 그 밑에 하위 조직이 바로 이문소야. 그러니까 정동행성은 이미 1274년, 1281년 두 차례 원정을 떠났지만 실패하거든. 그러면 그 임무를 다 했으니 사라져야 하는데 끝까지 남아있었다라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고려의 간섭을 계속 행했는데 고려의 개혁도 이렇게 막아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한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공민왕이고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반원자주와 내정개혁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친원파의 대표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씨 일족을 제거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기철이었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회복했다. 과거 황제 표현 못 쓰겠는데 황제 표현 살리고 일성 사사로 줄여간 것 이성육부제로 회복하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개혁 정책 보시면 승려 신돈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용합니다. 신돈. 자, 그리고 이 신돈에게 전권을 맡겨서 개혁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전민변정도감. 전민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백성들인데 변은 변화시키다야. 변화. 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변화를 바르게. 변화를 바르게. 땅과 백성들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도감, 기구, 관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해방함으로써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했던 것이지. 권문세족의 세력 약화를 유도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대외적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가 되게 혼란한 시기였어.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으니 권문세족들이 저항을 하는 것이죠. 결국 개혁이 쉽게 잘 이루어지진 못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은 원나라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명나라가 새롭게 등장해. 그게 1368년인데 고려를 압박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권문세족의 반발이 있었고 이후 개혁을 주도했던 신돈이 제거되고 그 버팀목이었던 공민왕이 시해당하면서 개혁은 결국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까지 보는데 신진사대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국자감을 개편한 성균관을 다시 부흥시켜. 여기서 성균관, 중영 혹은 뭐 쉽게는 개혁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 성균관 개혁을 통해서 이제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고요. 이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개혁사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 성리학은 중국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정리한 신유학이야, 신유학. 그래서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만 하더라도 대의명분론, 화이론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현실의 개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이 학문이 현실 개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였어. 그래서 공민왕 때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권문세족을 비판했고 명과 화친할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의 세력화된 것은 공민왕의 다음 왕인 우왕 때입니다. 우왕. 자, 고려의 멸망 보시면 이때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있고요. 아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성장한 신흥부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좀 보시면 신진사대부 하면 정몽주,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신흥무인 세력 최영, 이성계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중간 공민왕이 죽고 나서 우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했었고, 이때 명나라가 자꾸 고려를 압박하고 고려를 얕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그래서 우왕 때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죠. 자, 최영은 당시 고려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장이었고 가장 당시 실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물론 신흥무인 세력이고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지만 최영보다는 한참 후배였어. 그래서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자라는 입장이 썩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불가한 이유라고 하는 불가론을 제시하였지만 결국 묵살당하고 요동정벌이 추진되는데, 이때 우왕이 사실은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최영 장군 떠나지 말라, 밑에 사람들 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성계와 조민수라고 하는 장수가 결국 요동정벌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한반도에 우리 이렇게 땅을 알고 있죠. 자, 여기 이 백두산의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압록강이 있고, 이 강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섬을 하중도라고 해. 이 하중도의 하나였던 위화도에서 머무르는 와중에 엄청난 비를 맞습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쳐. 이것을 빌미로 이성계가 결국 명령을 받들지 않고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진격하게 되고요. 이때 최영과 우왕을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이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신진사대부들은 분열하게 되어 이성계를 지지하는, 그리고 고려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유지 불가, 개혁을 위해서는 고려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성계를 지지하지 못하고 고려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세력들로 나뉘게 되지. 위의 세력을 새로운 국가의 출현, 역성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급진파 신진사대부, 얘네들을 온건파 사대부라고 합니다. 이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가 결합하면서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이 건국되고요. 자료학습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말을 써보자. 원나라의 동령부 반환, 서경과 그 주변 지역, 쌍성 총관부 탈환, 무력 수복입니다.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였다. 쌍성 총관부는 몽골이 고려의 영토였던 화주 지역에 설치한 행정구역이다. 쌍성 총관부의 회복은 천리장성 이북지대를 고려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되겠네요. 쌍성 총관부의 회복. 자, 그래서 고려 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거란의 침입 이후에 국경을
막는 방어 용도로 쌓은 성이었죠. 그래서 쌍성 총괄부 탈환 이후에 우리의 국경이 훨씬 넓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렇게까지 영토가 확대되는 건 언제 때? 조선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죠.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공민왕은 성균관을 재정비하여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은 이곳에서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의 우두머리 대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색, 목은 이색이라는 인물을 들고요. 그 밑에 이제 대표적인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정몽주 같은 인물, 정두정 같은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각각 같은 스승님의 밑에서 배운 이 두 제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고려의 정치 전개를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